자, 오늘도 이코노미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우리 기업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죠. 예, LS 마린 솔루션 유상증자 얘기입니다. 예, 기업들이 유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작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유상증자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주가는 뭐 기본적으로 좀 곤두박질 치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서 도대체 뭐 어디다 쓸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데, 뭐 일단 좋은데라는 게 이제 결국 시설 투자 뭐 이런 데 쓰겠다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낙폭이 좀 줄어들거나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예를 들면 뭐 어떤 M&A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또 분위기가 또 더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사례를 또 가지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단순히 이 LS 마린 솔루션을 한 회사의 주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저는 좀 주목되는 게 주가가 떨어진 거야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증자 규모가요. 그 주수 대비해서 60%가 된다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주주들을 농락하는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주당 0.6주입니다. 예, 0.6주. 60%를 그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60%를 습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주식 쉽게 물량이 확 이야기하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정도를 주주들을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이 사회에서 이걸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주주들을 농락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주를 농락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상증자 발표 바로 직전에 투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거 저도 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먼저 그 포설선을 네. 이제 발주를 하겠다. 네. 그 얘기를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아, 너무 좋죠. 네. 회사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20분 뒤에 네. 유상증자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LS 마린 솔루션은 뭐 잘 알다시피 그 LS 그룹은 LS 전선이 전선 케이블을 만들고 그렇죠. 관련된 계열사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보면 하나의 사업을 밸류체인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약간 일관 시스템 느낌. 사실은 LS 전선밖에 없는 기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그렇죠. 결국은 남는 건 LS 전선. 전선이 하고 근데 전선도 비상장사입니다. LS 전선은 비상장사죠. 예. 그러니까 LS 전선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그 밸류체인에 다 분할을 시켜가지고 네, 심지어 광물 개발까지 다 개발까지 하니까. 분할을 시켜서 그걸 사실 상장하는 건데 네. 그래서 마린 솔루션은 알다시피 이제 해상 케이블, 네. 해상 그 전선 거리, 예. 전력 거리들을 좀 하는 있는 곳인데 이게 거기에 해상 케이블을 깔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들을 선을 통해서 까는, 해저 케이블을 까니까 까는. 이게 이제 요게 우리가 포설선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 영어로 CB라 그러는데 요거를 사겠다고 발표를 하고 요게 4시 12분에 발표를 해요. 이걸 투자하겠다고. 투자하겠다는 건 4시 12분. 그러면 그때 4시 10분이면 사실 장 마감 시간 아닙니까? 이제 애프터마켓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19,400원인데 애프터마켓에서 이게 4분 만에 얼마나 오르냐면은 22,700원 오릅니다. 주가가 이제 좋은 얘기니까 확 오르는 거죠. 오르겠죠. 예. 그리고 20분 뒤에 4시 32분에 LS 마린 솔루션이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한 주당 0.6주를 그 유상증자 2,700억을 유상증자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14%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30%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주주들은 참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믿고 정도면. 주식을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LS 그룹에 뭐 나름 뭐 본인들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발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예. 아. 그것도 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투자 발표하고 바로 20분 후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는 거는 이건 주주를 농락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고려, 아연 뭐 등등등 우리가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회사들 사실은 또 공교롭게도 어제 밸류업 지수 네, 발표. 리밸런싱 정기 변경할 때 이 두 회사가 다
편출이 됐어요. 네. 그 이유도 사실 유상증자 그 때문입니다.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 에레스 마린 솔루션이 사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금감원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네.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알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초반 때 이제 요걸 조금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아니 할 수 있다. 상장사니까 또 회사가 성장하겠다고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왔고. 근데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자꾸 삐걱거리지 않게 노이즈 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이미 노이즈가 발생하는 건데 좀 덜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LS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LS가 물론 특이합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시장의 뭐 여러 가지 밸류업도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주주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회, 특히 오너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돈은 쉽게 가져오면서 그 돈을 꼭 그 자기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LS그룹은 사실 특이합니다. 이제 LS그룹은 좀 LS그룹이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왜냐하면 LS그룹은 아까 제가 잠깐 팁을 드렸는데 다른 그룹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대 그룹 다른 그룹들은 사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요.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도 하지만 전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하나그룹도 있고 그렇고. 근데 물론 현대중공업도 중공업으로 하지만 사실은 오일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있는데 LS그룹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10위권 밖에 20위권 내에 있는 그룹이긴 하지만 LS그룹은 어떻게 보면 이 전선이라는 단일 종목만 가지고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LS전선은 이 전선의 사업은 독특한 게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느려요. 느리다. 네. 그럼 예를 7, 8년을 지금 투자하면 투자라면 지금 투자를 하면 그게 BP를 넘기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최소 7, 8년에서 10년, 15년 걸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네요. 예, 리스크가 있죠. 예. 우리가 롯데그룹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롯데그룹이 빠진 딜만 거기였거든요. 유통을 하면 캐시플로우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동빈 회장이 케미칼로 사업을 전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재무 구조를 파악을 못한 거죠. 이 캐시플로우의 사이클이 그 정도 느리다는 걸 파악 못하고 투자를 계속하게 이게 말리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통에 익숙했던 이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 흐름, 재무 흐름에 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또 원래 또 M&A 전문가 이런 네. 평가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낙점이 됐던 걸 텐데 성장을 확 시키긴 했는데 업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바뀌면서 캐시플로우 사이클이 바뀐 거를 늦게 감지하는 거죠. 늦게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가 약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LS그룹은 원래 그룹 자체가 B2B 그룹에다가 투자를 하면 투자 순환 사이클이 한 7,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은 유상증자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칩니다. 거기에다가 쪼개기 상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LS그룹이 현재 그 자산 순위가 16인데 예. 10개 계열사가 상장사예요. 앞으로 11개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LS그룹은 자본시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계속 성장하기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럼 이렇게 깨달았으면 자본시장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본시장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도 뻔히 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칠게 하는 이유는 그 정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예. 쓰시는 거군요. 처음부터. 그래서 LS그룹은 원래 이 그룹은 경영 자체를 양손잡이 경영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양손잡이 경영은 이게 또 무슨 뭐냐면 말이에요? 한 손으로는 주력 사업을 하고 네. 다른 손으로는 신규 조직을 계속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지배구조와 경영권 성격까지 맞물려 있으니 예. 오너들의 경영권을 희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본인들 오너들의 경영 지배권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신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지배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할 방법은 사실은 유상증자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호반건설 네. LS 계속 지분 인상을 3% 넘겼다는 얘기도 좀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긴 할 텐데 일단 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서요. 이 LS는 좀 전에 말씀하신 중복 상장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도 좀 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복 상장 비율이 18%라는 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4배가 되고 대만에 비하면 5배, 미국은 뭐 한 10배가 넘고요.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높더라고요. 이게 LS는 좀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현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업계 전체, 그러니까 한국 상장사들 전체에서 이렇게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인식들 때문이지, 오너들의. 아니면 우리 시장 자체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산업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한계. 네. 우리가 자본시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을 가져오는 통로로 자본시장의 힘을 빌리가 아직 20%밖에 안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요? 아직도. 의외네요. 그건. 그 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알시듯이 원래 자기 자본 갖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내 돈 가지고. 아니 해서. 그 더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요. 그리고 나서는 은행의 돈을 빌리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특히 오너 그룹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전에는 내수로 시작했다가 수출로 가다가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들 자본, 뭐 순환출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 자본으로만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은행 혹은 삼성 같은 은행도 힘도 빌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영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넘어서면서 글로벌화되기 시작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금액 규모가 달라지는 규모도 커지고 글로벌화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본시장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구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경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옛날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인식이 안 바뀌었다. 그죠.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왜 관습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LS 그룹도 우리 유명한 그 회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자원 회장 말씀하신 거죠? 그럼 투자하지 말아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나 어떤 자본 조달 형태는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경영 방식은 이전 그대로고,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 거예요. 3세, 4세로 LS그룹은 4세로 좀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4세로 넘어갔죠. 가다 보니까 4세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지분을 희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변경과 자본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도 경영권은 놓기 싫고, 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유상증자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거칠더라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행들이 이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또 대부분 그런 뭐 재벌그룹 자제분들을 대부분 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 어떤 중심 정책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잘 활발하게 되는 데가 미국인데, 그쪽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국내만 들어오면 생각이 다시 도라미탑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이제 그 구조 자체의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단 주주들의 반발도 세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이라고 봤다 한다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주가라 이런 걸로 주주들이 이게 뭐 보복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본시장 뭐 개정안도 나왔고, 이제 그거가 양에 안 차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상법 개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배당수 불리고 하세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가 의무화라든가 등등등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이제 펼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있고, 만약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의 이런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스피, 박스피 이런 얘기 이게 한 18년째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본시장이 투명화되지 않고 사실 신뢰를 잘 못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고 어디 믿고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유상증자, 아까 우리가 LS 마린 솔루션 이야기했지만, 아니 장이 끝나고 투자 발표하고 20분 있다가 유상증자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도적 변경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 상법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었다면 저는 LS 마린 솔루션은 100% 소송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소송감이에요. 그 소송 당할 거 알면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터프한 거예요. 그렇죠. 정권이 바뀔 것 같아서 터프한 그러니까 거예요. 미리
그렇죠. 다 급한 것들 다 땡겨서 하는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재계 입장에서는 재계 쪽에서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상법을 통과시켰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옵션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상법 380조 3항. 예. 그러니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게 그렇죠.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 옵션이 뭐였냐면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였고 네네네네. 세 번째가 전자투표제였는데 네. 세 번째는 뭐 제쳐두고서라도 두 번째 건 뺐다고요 민주당에서. 아, 처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처음에. 그러면 첫 통과시킨 번째 그 이제 주주까지만 이사 충실을 하고 두 번째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빼고 그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계는 사실 그 두 번째가 더 예민할 수 있는 두 거죠. 번째 훨씬 예민하죠. 아, 두 번째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주회사에 오너 혼자서 한 3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헤지펀드나 다른 그 MBK 같은 데서 2%짜리 한 5개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고려한 사태처럼 기니급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쪽에서 FI로 들어와서 하기에 더 쉽게 이제 기니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계에서는 그때 통과시켰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두 번째까지 포함시켜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초대 유상증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기업들 유상증자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고 아주 치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유상증자는 우리가 삼성 SDI도 그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LS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무모하고 굉장히 배려하지 않고 비시장 터프합니다. 친화적이죠. 네. 주주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못하면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중 시장에서.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쉽게 가져오고 싶으면 사실 기업들은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뢰를 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 정도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 그럼 따라가지.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이 정도 할 만하니까 이게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니 결국은 주가도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신뢰 자체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맞습니다. 것만 있는데 저는 맞습니다.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논의가 다시 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전에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들은 더 터프하게 확실히 더 확 늘어날 가능성이 수도 높다 높다고 이게 봅니다.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선 있고 이것저것 한다면 이제 6월 초 사이에 지금부터 6월 초 사이에 이런 식의 뒤통수 치는 식의 유상증자가 됐든 뭔가 이런 조치들이 더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지금 은행권에서나 다른 곳에서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요. 본인들이 가진 자금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곳은 유상증자밖에 결국은 없습니다.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것밖에 네. 없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뭐 합니까? 그 부분 사실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번 LS 마니솔루션 같은 경우도 네. 상식적으로 네. 60% 정도 희석하는 유상증자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금감원이 자본시장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실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자본시장을 굴려가게 만들려면 이 정도는 사실은 이건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뭐 그쪽도 집을 제가 볼 걸고 때는 하겠다는 그쪽도 사람인데. 지금은 거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있을 존재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없죠. 거죠. 뭐로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네. 금융감독이라는 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있다라는 네. 건데 이렇게 될 거면 필요가 없는 거죠. 참 금감원도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위상이 좀 바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반이 계속 이제 잠식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제칼도 좀 그랬고 이게 이제 주가가 뭐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가냐 마냐 차원은 그거를 제가 오늘 여쭤보시면 그쪽보다는 사실 이건 너무 좀 선정적인 질문이고 호반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이게 LS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너들이 지분이 개별적으로 다들 굉장히 쪼개져가 있어가지고 작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반그룹이 LS그룹을 공격하는 거는 사실 대한전선 그렇죠. 때문인데 그러니까 호반그룹이 지금 사실은 건설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진칼을 통해서는 진권 싸움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고 대한전선을 가지고는 이제 지치자산권 싸우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의 균형권 싸움은 아니고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정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사실 법정 부정도 걸리고 하니까요. 네. 네, 감정 싸움 정도로 오는 것 같고 아마 호반그룹이 이곳저곳에서 재계에서는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M&A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적대적 M&A, 그 적대적 M&A가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오히려 그 적대적 M&A를 하는 측이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뭔가 좀 한다고 해도 이 적대적 M&A라는 이 용어 자체에도 굉장히 주주들도 그렇고 부정적이죠. 여론이 되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세상은 변하는데 오너들의 인식은 그게 좀 뒤따라지 못하면서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안 바뀌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는 뭔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호반건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반건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자존심 문제 이런 말씀도 좀 하긴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라든가 여론의 지지를 못 얻다 보니 이거조차도 사실은 여론의 향배를 보면 별로 LS 쪽에는 유리한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렇죠. 우호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호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호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쟁 소지가 있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렇죠. 한진칼에서 꽤 재미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 좀 총평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앞에서 LS솔루션 얘기를 좀 길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시간 마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